이곳은 북한 쿠웨이트 주재대사 대리의 화려한 집무실이었습니다. 류현우 씨는 북한 최고 위층 39호실 실장의 사위였죠. 그는 평양 은덕촌에 처가 살이를 했던 초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체제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날아든 한 장의 전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체제는 가장 먼저 그의 충성스러운 가족을 배신하였습니다. 아내는 은퇴한 아버지의 비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충성의 대가는 감자 4kg이 전부였습니다. 최고 엘리트의 딸은 처절한 절망감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체제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이 독재 체제에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날아든 소환 명령은 체포를 위한 죽음의 함정이었으니까요. 류현우 씨는 가족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초엘리트의 삶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합니다. 북한 최고 위층 엘리트가 자유를 찾아 망명하기까지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존 인물 및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만 원도 안 되는 선전화 한 장의 위력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우암동 은덕촌은 북한 최상위층만 사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그의 장인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간부였죠. 류현우는 은덕촌 60평 저택을 소유한 처가에서 사는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중앙당에서 물자 배급이 또 들어왔어요.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류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은덕촌 사위로서 누리는 처가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일반 주민들이 평생 보지 못할 수입 과일이 가득했죠. 고급 양주와 담배는 항상 넉넉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것도 특권이었습니다. 류현우는 쿠웨이트 대사관 대사대리로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택 곳곳에는 국가보위부가 설치한 도청 장치가 있었습니다. 24시간 감시당하는 삶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잠꼬대조차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은덕촌의 실상이었습니다. 동무, 어제 저녁 대화 내용 보고 올라왔습니다. 보위부 요원의 한마디에 류현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집안에서 나눈 사소한 대화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와 함께 외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류현우는 그날 밤 자아비판서를 3장이나 작성해야 했습니다. 호화로운 처가 살이 생활은 사실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권은 충성의 대가가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류현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언제 잘못된 말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지 몰랐습니다. 그의 딸아이마저 아버지의 죄로 평생 고통받을 수 있었죠.
초특권층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목숨을 담보로 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류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매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채였습니다. 2010년 류현우는 시리아 대사관으로 첫 해외 파견을 받았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다마스쿠스는 낯선 세계였죠. 시리아는 당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감시가 덜한 편이라 숨통이 트였습니다. 류현우는 대사관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검색창에 김정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일은 백두산이 아닌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었죠. 평생 신처럼 떠받들었던 존재의 출생부터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조작이었단 말인가? 류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검색어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유엔 문서와 소련 기밀 해제 자료가 모두 같은 사실을 말했죠. 류현우는 평생 미제의 침략으로 배웠던 전쟁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토요학습에서, 생활총화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류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속았던 거야. 대를 이어 충성해온 그의 가문 역사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한 숭배는 순식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죠. 류현우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환멸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던 거죠. 하지만 류현우는 아직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모두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혼자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립시켰죠. 이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파멸시킬까? 류현우는 거울 앞에서 평소처럼 충성스러운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벽한 연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시리아의 밤하늘 아래 류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더 행복했을 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시리아 파견 중 류현우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의 북한 국방과학원 기술자들이 비밀리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군부 인사들과 은밀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류현우는 외교 문서를 정리하다 핵기술 협력 관련 용어를 발견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 업무가 아니었구나. 그제야 북한 외교관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외교 업무를 하지만 뒤로는 불법 거래를 돕는 것이었죠. 류현우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의 화려함 뒤에는 가혹한 통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류현우의 딸은
평양에 남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벌모 제도라는 인질 시스템이었죠.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전화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류현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아 충성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였습니다. 탈출하면 남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이 분명했죠. 대사관 내부에서는 2인 1조 감시 체제가 철저히 작동했습니다. 류현우는 항상 동료 외교관과 함께 행동해야 했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의심하는 끔찍한 생활이었습니다. 동무 어제 시내에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동료의 날카로운 질문에 류현우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급여 역시 외교관이라는 지위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고작 현지 화폐로 300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당에 상납해야 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적었죠. 류현우는 초라한 숙소에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학습이었습니다. 풀코스 토요 학습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실을 암송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죠. 생활 총화에서는 일주일간의 모든 행동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나는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류현우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지어내며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충성을 연기해야 하는 고통이었죠. 그 위선적인 시간들이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북한 엘리트들이 꿈꾸는 기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정교한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류현우는 철창 없는 수용소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밤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은 딸 생각에 그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017년 2월 쿠웨이트 대사관에 긴급 전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류현우는 평소와 다른 긴박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내려온 지시는 단 한 줄로 명확했습니다. 김정남 관련 일체의 언급과 토론을 금지한다. 류현우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살해당했던 것이죠. 2명의 여성이 그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를 발랐습니다. VX 독극물로 김정은의 이복형이 암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대사 친전이라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외교관이 한자리에 모여 본국의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반공화국 세력의 조작이다. 일체 언급 말라. 대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류현우는 동료들의 얼굴에서 공포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질문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며칠 후 류현우는 우연히 주인도네시아 대사에서 강제로 추방당한 강철 전 대사를 만났습니다. 강철 대사는 김정남과 친분이 있어 의심받고 소환된 인물이었습니다. 평양에 다녀온 후 다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류 동무, 이 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하오. 강철 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위부가 직접 주도한 치밀한 암살 작전이었다는 것이었죠.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형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독살하다니. 이게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요? 류현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철 대사는 평양에서 받은 신문과 협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위부는 그에게 김정남과의 모든 접촉 기록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죠. 류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본성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혈육마저 서슴없이 제거하는 독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도 언제든 저렇게 제거될 수 있구나. 류현우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충성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김정은의 의심 한 번이면 누구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류현우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죠. 김정남 암살 사건은 류현우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체제에 미래가 없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규모 6.3의 인공지진이 감지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는 평양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류현우는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례 없는 강도의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1만 명을 24개월 내에 송환하라는 명령이었죠. 류현우는 동료 외교관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곧 본국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한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해외 파견은 북한 엘리트들에게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그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죠. 더 큰 치욕은 9월 9일 국경절 행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류현우는 우방국 대표들을 초청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시리아마저 정중하게 거절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낮은 급의 실무자만 보내겠다고 통보했죠. 류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국경절 행사 당일 대사관 직원들은 초상 휘장을 달아야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 배지를 가슴에 달고 행사장에 섰습니다. 하지만 외국 손님은 거의 없었고 텅 빈 좌석만 눈에 띄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왕따를 당해야 하나요? 젊은 외교관이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류현우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국경절이 수치스러운 날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쿠웨이트 현지 언론들도 북한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류현우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당신 북한 사람이죠?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현지인의 비난에 류현우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국을 변호할 말도 자신을 정당화할 논리도 찾을 수 없었죠. 대사관 내부에서는 본국 송환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류현우는 동료들과 함께 암담한 미래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류현우는 의문을 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6차 핵실험은 북한을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일반 주민과 외교관들이었죠. 초상 휘장을 단 채 텅 빈 행사장을 바라보는 류현우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초 류현우의 아내에게 평양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인이 핵심 간부직에서 은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당과 수령을 위해 헌신한 대가로 받은 건 냉대뿐이었죠. 아내는 곧바로 평양으로 귀국하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평양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은덕촌 60평 저택에 살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중앙당의 특별 지원은 은퇴와 동시에 완전히 끊겨버렸죠. 아내는 부모님이 사는 초라한 집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배급은 제대로 받고 계세요? 아내의 질문에 장모는 한숨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장모와 장인 어른을 대신해 6개월치 배급을 받으려 갔습니다. 두 사람의 6개월치 배급이라는 게 고작 감자 4kg 뿐이었습니다. 평생 충성한 핵심 간부에게 돌아온 대가가 겨우 이것이었죠. 이게 뭡니까?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간부의 말로였죠. 장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단다. 내 식구만이라도 살 길을 찾아라. 평생 체제를 옹호하던 장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가살이로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도 결국 허상이었던 것이죠. 아내는 시장에 나가 장인 장모를 위한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쌀 10kg과 식용유, 그리고 몇 가지 반찬거리를 사왔죠. 하지만 이것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친 충성이 고작 이런 대우를 받나요? 아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체제를 원망하는 순간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그저 침묵하며 부모님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쿠웨이트로 돌아온 아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류현우에게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버려질 겁니다. 이 체제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아내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체제를 믿고 따랐던 아내마저 돌아선 순간이었죠. 류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 딸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구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망명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인 장모의 비참한 현실이 아내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헛되다는 걸 온몸으로 확인한 결정적 순간이었죠.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딸만은 이런 배신의 땅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2017년 쿠웨이트 대사관이 새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류현우는 이사 과정을 책임지고 짐을 정리하며 분주했습니다. 모든 물품을 옮긴 후 확인하던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사관에 있던 김정일 초상화 선전물이 사라진 것이었죠. 대사 동무, 선전물 작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현우는 즉시 본국에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선전물 분실은 반혁명 행위로 간주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안전원 소속 요원이 류현우를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류 동무,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오. 안전원 요원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본국에 보고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하면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모두가 곤란해질 거라고 했죠. 우리끼리만 비밀로 합시다. 어차피 찾을 수 없는 상황 아니오? 류현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안전원 요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대사관 전체가 문책받을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선전물 분실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년이 흘러 2019년이 되었습니다. 그 안전원 요원이 임무를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했습니다. 류현우는 문제가 조용히 묻힐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평양에 돌아간 안전원 요원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상부의 선전물 분실 사건을 보고하며 모든 책임을 류현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신은 류현우의 은폐를 막으려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죠. 류현우 대사대리가 선전물을 분실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원의 보고는 곧바로 외교부와 보위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류현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 무렵 아내는 장인의 수술과 새로 이사한 처가를 다녀왔습니다. 장인은 수술 후 건강이 호전되어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장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왔죠. 얘야, 큰일 났다. 내 남편이 위험에 처했어. 장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전원의 배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장인이 당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알게 된 정보였습니다. 류현우에게 선전물 분실 책임을 모두 뒤집어 씌운다는 계획이었죠. 아내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쿠웨이트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안전원이 당신을 배신했어요.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렸답니다. 며칠 후 평양 외교부에서 긴급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류현우의 손이 떨렸고 전보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류현우 동무는 유화 작품을 직접 들고 즉시 평양으로 귀국하라.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류현우를 정치범으로 몰아 숙청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죠. 여보, 당신이 평양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장인 장모의 비참한 모습, 김정남 암살, 국제적 고립을 모두 겪은 후였죠.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해요. 죽으러 갈 거예요. 아니면 살 거예요? 류현우는 마침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전원의 배신으로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탈출해야 합니다. 부부는 그날 밤 딸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목숨을 건 탈출 계획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류현우 부부는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의 학교 등교를 위장하여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어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대사관에 남겨진 5만 달러는 동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류현우는 책임자로서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돈이 남은 외교관들의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죠. 동무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소. 류현우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종 총화 문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히 기록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류현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란다. 딸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떨리는 손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임을 느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류현우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9년 가을 류현우 가족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나만의 자유로운 공기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감격스러웠죠. 여기서는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담당자의 말에 류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던 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착 후 류현우는 외교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북한 외교의 실상과 내부 시스템에 대해 증언했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류현우는 강연할 때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통일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랐죠. 아내는 탈북민 정착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한 음식을 소개하는 요리 강좌도 열어 큰 인기를 얻었죠. 이 음식이 고향의 맛이에요.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밝은 미소에는 과거의 고통을 이겨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하며 행복을 찾았죠.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연애도 하는 평범한 청년이 되었죠. 엄마, 아빠, 우리 가족 한국에 와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류현우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죠. 류현우는 가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자유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도청 걱정 없이 가족과 대화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일상이 감사합니다. 한때 초특권층이었던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만 원도 안 되는 선전화 한 장의 위력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